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올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사퇴 요구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다 벌어진 일로 한 위원장의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건 아니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국민의힘 공동 인재영입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인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과 함께 한동훈 위원장 거취와 관련된 여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1월 23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 안내드립니다.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해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합니다. 이상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도 춥습니다. 오늘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요. 네, 이 좀 계속 춥다는 말씀만 저희가 좀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춥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중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지금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20도 정도가 됩니다. 낮이 돼도 좀 여전히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6도, 대전과 전주가 영하 5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함께 충청과 호남 지방, 이 제주엔 지금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가 최대 60cm 이상, 호남 서부 지역이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가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진다니까 추위 대비 정말 좀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어요. 네, 이 지난 주말에 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전해진 이후에 어제 월요일 아침 이 한동훈 위원장 출근길에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몰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좀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자리를 받아들였다면서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께 좀 잘 설명드려서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걸 막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수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해서 한 위원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입장이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서 이 기획된 이번 이 영상을 함정 몰래 카메라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이 보셨을 때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계 인사들이 입장차를 드러냈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이번 의혹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을 밝혔죠. 예, 이 기자들이 어제 이철규 의원에게 이번 의혹에 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등등 좀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이철규 의원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왜 교통사고를 당했냐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똑같다면서 이번 이 고가 수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친윤계와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좀 해석 속에 일단은 당 내에서부터 갈등을 좀 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 수습을 못하면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자신의 언행이 과했다면 이제 공개 사과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까? 예,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앞서서 한 유튜브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의 이번 의혹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를 했고 또 친윤계가 이번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이게 TK 대구 경북의 시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제 사과를 한 겁니다. 김 비대위원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얼마 전에 대구 경북 의원들에게 분별 없는 발언을 자신이 했다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 발언을 하고 나서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 기자들과 만나서 사퇴할 뜻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과한 발언에 대해 이제 사과한 거고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대통령실은 일단 수습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이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일단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좀 수습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무조건 사퇴를 요구했던 건 아니라는 뜻을 이 좀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른바 이 사천 논란이 없도록 공정한 공천을 강조를 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실은 어제 당 관련 언급을 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내분 양상으로 가면 공멸을 하게 된다면서 잘 봉합해서 갈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물밑에서 당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 예정됐던 이 민생 토론에 30분 전에 행사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총선을 지금 8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당정이 좀 숨고르기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논란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 발언의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이 명백한 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자 그래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좀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권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죠? 네, 오늘 좀 민주당과 정의당만 이 운영위를 소집해서 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운영위 간사인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의 운영위를 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참여하지 않는다면 오늘 오전에 민주당과 이 정의당만이라도 운영위를 개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양당은 현안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도 촉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이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은 어제 야사당 지도부가 모여서 좀 합의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뭔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이 위증교사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검사를 사칭한 일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검찰은 이게 허위라고 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이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증의 당사자이자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증인 김모 씨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를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서 이 허위 증언을 한 걸로 보고 지난해 10월에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를 이 위증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를 했는데요. 어제 이 첫 재판이 어제 열린 겁니다. 네. 어제 첫 재판에서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네, 이 대표가 어제 직접 그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재판에서 이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은 김 씨와는 6, 7년간 연락을 안 했다면서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면서 역시 좀 혐의를 역시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증의 당사자인 이 김 씨 측은 위증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었던 게 위증 당사자가 신변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재판장에서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 이 김 씨가 이재명 대표 앞에서 진술을 하는 게 큰 부담이 되고 또 진술을 말하기가 좀 두려운 상태라면서 재판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김 씨 측의 요청을 고려해서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앞으로 좀 변론을 분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는데 이 아파트에서 한 20대 청년이 아파트 모든 층을 오가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킨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좀 불이 나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대피시킨 사람 20대 청년 23살 우영일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시어서 이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셔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고 당시 이 우영일 씨가 긴박한 상황에서 좀 침착하지만 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좀 판단을 한 게 타는 냄새가 좀 너무 많이 나서 최대한 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봐서 사람들을 좀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파트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수건으로 어르신 입을 막고 일단 밖으로 최대한 우씨가 끌어냈습니다. 이후에 30분 동안 무려 맨발로 아파트 1층부터 13층까지를 오르내리기를 2번씩이나 하면서 세대마다 좀 문을 두들겨서 결국에는 95명, 1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이런 큰 일을 해냈습니다. 네.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런 일 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을 텐데 20대 젊은이가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비결 뭔가요? 네, 좀 무서웠다고 하는 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의 유언 덕분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서 절대로 죽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라 이런 아버지 유언을 따랐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아버지를 잃은 우영일 씨는 같은 상황이 또 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 배워서 사람들 생명을 살렸군요. 네.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에 대해서 1심 재판부 어떤 판결 내렸습니까? 네,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 무차별 폭행을 한 뒤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재판부는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초에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이 사형이 내려지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민적인 공분을 산 이 무기징역 확정 수용자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히 격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이렇게 좀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책실장들이 잇따라 소환되고 있는데 어제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 4부가 어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김 전 실장 등 전 정부 정책실장 22명을 2017년 6월부터 약 4년 동안 90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사실상 이 통계 수치 조작을 지시를 했다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사입니다. 검찰은 앞서서 지난 15일에 이호승 전 정책실장에 이어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소환 조사를 했고 어제 김수현 전 실장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검찰이 김수현 전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위 인사들 대부분이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가 좀 속도를 내는 상황이어서 이번 수사가 총선 전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 온도가 중부지방은 영하 20도 안팎, 남부지방도 영하 15도 안팎으로 느껴지며 매우 춥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 등으로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곳곳에 발효 중이고요. 대부분의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50cm 이상, 전라도 서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많게는 2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동부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3.8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인데요. 안성분기점 4차로는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고요. 남사준이 나들목에서 안성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옥천 부근에서는 대형 버스 사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수원에서 막히기 시작해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호법분기점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군자요금소 부근에서는 4차로에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 필요하겠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군포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호법분기점 부근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 등 야4당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조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제3지대론이 기호 3번 쟁탈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제3지대 기호 순번제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원내대표가 긴급회동을 갖고 대통령 경호실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 퇴장 조치와 관련해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네, 어제 오전 7시 반에 야4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했는데요. 네. 일단 퇴장 조치라기보다는 사실은 강제 연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릴 정도이죠. 그래서 이 강성희 의원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입법부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문제, 또 대통령실의 문제라는 공통의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경호처장 파면,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국회 운영위 이제 개최 요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의 열리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예정이세요? 네, 어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대표로 제가 다른 정당들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소집 요구를 했고 오늘 10시 반에 열릴 예정인데 아마도 여당은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아마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대통령 해외 순방 문제와 그다음에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과정 외압 등의 문제로 저희들이 운영위를 개최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가 적절했는지 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더 중요하게 또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재판 과정에서 뒷받침할 만한 통화 녹음 파일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음을 들어보면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사건 기록을 경북 경찰청으로 정상적으로 이첩한 것이 분명한데 국방부 검찰단이 왜 이것을 불법적으로 탈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지금 이제 궁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관련해서 오늘 현안 질의를 할 생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강성희 의원이 이제 행사장 밖으로 퇴장 조치 당할 때 이건 뭐 강제 연행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뭐 입법부에 대한 어떤 입법부를 어떻게 대하는 문제로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대통령실은 경호처 관계자가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해서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했고 오히려 강 의원이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이제 강성희 의원이 한 말을 확인해 보니까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또 국민들이 불행하다. 사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충분하게 야당 국회의원에서 대통령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실제 이제 압수를 하면서 가까이 있었던 건 다 몇 초에 불과하고 아마 그때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경호처에서 입을 틀어막고 이제 제압하는 과정에서 아마 강성희 의원이 좀 언성을 높인 것 같은데 사실은 경호상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언성이 높아진 거고 또 제압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이렇게 과도하게 심기 경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영상을 보신 국민들이라면 이건 대통령실의 태도가 정말 도를 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하면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이 굳이 이 사안에 탄압 프레임을 씌워서 정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정부 네. 투사처럼 보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해서는 안 된다 주장은 국회의원은 대통령 경호 시스템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의 의식의 발로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잘못이 있고 또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위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경고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행사는 국회의원이든 거기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든 모든 분들은 다 보안 검색대를 거치게 돼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호상 위험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강성희 의원은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번쩍 들어서 끌고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한 것은 바로 대통령실하고 경호처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 법안 재의결 시기를 늦춰서 공천받지 못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모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쌍특검 법안 재의결 시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이 총선용으로 만든 것은 국민의힘이죠. 이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지난 3월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사위에서 논의했으면 이미 특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법사위 논의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 제가 지난 12월에 가결할 때 수정대표한 법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특검법이 어쨌든 최대한 재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의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도 그중에 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세요? 어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게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분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실의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동안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금기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렬 비대위원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영린을 건드린 것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 표출과 그와 관련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지대론과 관련해서 기호 순번제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기호 순번 폐지 어떤 이유로 제안하게 된 건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기호 순번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이번에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1997년부터 헌법소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기된 이유는 뭐냐면 양당의 이제 독과점 체제가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개혁 방안으로 기호를 없애자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많았고 또 이것은 이제 헌법소원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3지대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제3지대의 가장 폐해 중에 하나가 기호 순번제인데 오히려 역으로 제3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거나 일명 이삭죽기를 해서 지금 합종연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3당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양당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라고 나오신 제3지대라고 한다면 제3당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호 순번제를 폐지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런 기호 순번 폐지를 거대 양당에서 이제 합의해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네네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제3지대 준비하는 정치 세력들도 기호 순번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합의 이끌어낼 여지 있을까요? 뭐 당장 합의를 끌어내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모든 제3지대 창당을 하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는 양당의 기득권 정치 그리고 정치개혁을 얘기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호 순번제이기 때문에 이 기호 순번제와 같은 정치개혁 주제를 이번 기회에 의제로 올려서 어쨌든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22대 국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미국, 일본,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기호 순번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순환 배열 방식으로 지금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제3당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보다는 이런 정치개혁 의제를 함께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연합정당 관련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정의당이 네네. 녹색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40 총선을 치른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녹색당이 선거연합정당 참여와 관련된 당원 총투표를 실시를 했고요. 55% 녹색당 당원들의 투표율에 약 84% 찬성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거연합정당에 대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정의당은 25일까지 당명과 당대표 선출 투표가 남아있고요.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2월 3일 날 녹색당과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창당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새 연합정당의 모습으로 국민들께 인사드릴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 정치인들 여러 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조성주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과 류호정 전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으로 갔고 박원석 전 의원은 민주당 탈당파 3인방이 꾸린 미래대연합에 합류를 했습니다. 정치적 선택은 개인의 자유지만 당 지도부 입장에서 의원들의 이탈에 대응한 설득 노력이나 이런 거 좀 하셨었나요?
어쨌든 이제 새로운 선택을 선택하신 분들이나 또 미래연합에 가신 분들의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 원내대표로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정의당이 녹색당을 포함한 여러 세력들과 4.10 총선뿐만 아니라 우리 정의당의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녹색당, 그러니까 당을 함께할 사람들과 나중에 선거 때 연대연합을 할 세력과는 좀 구분을 해서 추진하자라고 하는 이제 당내 여론이 있었고, 이분들은 연대가 아니라 아예 그분들까지 해서 함께 통합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분들은 본인들의 의지대로 지금 이제 주성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선택으로, 박원석 전 의원은 미래대연합으로 가셨기 때문에 가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중대란 지적, 정의당의 오랜 고민의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전 의원이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집을 나가시는 분이 이제 나가시면서 또 쪽박까지 깨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그동안에 제3당을 했던 분들의 숙명적인 것이 바로 양당 정치 구조 하에서의 이중대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3당들은 바로 이 이중대 프레임에 갇히면 사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민주당이 이중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이중대 하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호정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3지대론의 백텐트 움직임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수록 정의당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요. 네네네. 노회찬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은 다르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제 제3지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의당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의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녹색당과 정의당이 선거연합 정당을 6월 3일날 창당하게 되면 조금 더 국민들께 새로운 길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3지대 빅텐트론 관련해서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우선 지금 선거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와 관련해서 연합정치 그리고 소수정당이 다양한 목소리로 의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유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용해인 의원이 지난번에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비례연합정당을 논의하기보다는 연동형 유지와, 그리고 국민의힘은 병립으로 회귀할 연동형을 유지하면 위성정당을 만든다라고 지금 계속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난 21대 선거에서 어렵게 만든 준연동형 제도를 다시 그렇게 형해하고 퇴행시킨 것이 바로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수정당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연대 노력들이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노회찬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과거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지구인은 뭉쳐서 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시대가 아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였고, 그런 시대에 민생을 지키는 투쟁에 있어서는 모든 세력들이 연대해야 한다, 이런 의미였고, 사실은 또 그런 부분들이 진보개혁 진영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했고,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을 국민들과 함께 촛불로 탄핵시키기도 한 것이죠. 아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윤석열 정부 퇴행에 맞서서 정의당이
더욱 선명성 있게 선두에서 좀 싸워라.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 이번 총선 역시 윤석열 심판 선거에 함께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와 관련된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리필스테이션 알뱅상점에서 매니저이자 캠페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하은입니다. 큰 쓰레기통에 남은 음료, 빨대, 컵홀더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재활용에 기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다 보니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 용기를 준비하고 직접 담고 무게를 재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막상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되게 쉽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용해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애초에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는 삶은 불가능해요. 모든 걸 다 내가 생산하는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계속 의식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방에 텀블러와 손수건을 챙기고 비닐봉투를 거절하고 액체 제품을 고체 제품으로 바꿔보고 그래도 써야 하는 액체 제품은 이런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해보고 하나하나씩 쉬운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올 겨울 들어 기온이 가장 낮으니까요. 단단히 채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영하 14도, 부산 영하 7.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매서운 칼바람에 체감온도는 중부지방은 영하 20도 안팎, 남부지방도 영하 15도 안팎으로 느껴지며 매우 춥습니다. 낮에도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 등에 머물겠고요.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지금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곳곳에 발효 중이고요. 대부분의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50cm 이상, 전라도 서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많게는 2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동부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경상도 서부 지역에, 늦은 밤에는 경기 남부 서해안에도 눈이 조금 오거나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김건희 여사 문제와 시스템 공천 문제 등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온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위원장 거취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이 갈등을 잘 수습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규입니다. 네. 일단 사퇴 요구를 한 게 어떻게 된 건지부터 복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선 무조건 사퇴 요구한 게 아니라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려다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분위기로 볼 때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한 방식도 좀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세 분이 아마 저게 만나서 뭐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또 바로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하면은 전혀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위원장은 그제는 국민위에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이렇게 했고 어제는 자신의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이제 비대위원장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네. 총선 승리를 위해 끝까지 뛰겠다 이런 건데 의원님께서는 한 위원장의 거취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론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을 보고 가야 되고요. 또 대통령실이나 또 우리 당이나 다 같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누가 사리사욕을 해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위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수습이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 당은 또 당대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또 이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일을 잘 해주시면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네. 여권 일각에선 총선을 목전에 두고 한 위원장이 사퇴하면 그다음에 대안이 있나? 특별한 대안 없이 사퇴하는 건 공멸 아닌가? 그렇다면 큰 갈등이 노출되긴 했지만 이걸 이제 일단 최대한 수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나간 얘기인데요. 마치 사퇴가 전제된 것처럼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단계까지도 아니고요. 네, 걱정이죠. 네, 예. 걱정이죠. 기우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들 상식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합리적이고 또 그다음에 아주 바람직한 이 결정들을 다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 이제 시계추를 되돌려 보면 이제 원인을 따지면은 해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네. 겁니다.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 처리 방식일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김경률 비대위원, 하태경 의원 등 여러분이 이제 김 여사 사과를 언급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해법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동조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다들 자기 목소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또 왜냐하면은 이 진실이 뭔지를 잘 모르시고들 있습니다. 실제 김경률 우리 비대위원께서도 예.
자신은 이 영상을 차마 보지 못했다. 보지 않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여론에 따라서. 이거는 어저께 민주당 의원과 그다음 이 당사자였던 그 목사가 국회에 와서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저의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도 덜도 아닌 정치 공작입니다.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불순한 목적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촬영하고 그 덫에 걸린 당사자를 궁지에 몰겠다고 하는 또 그로 인해서 정책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자행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하라, 뭐하라고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그러한 상황이 도래된 거, 연출된 데서 왜 막지 못했느냐. 그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한다면은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마치 백을 받았다,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이건 너무 심한 거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떤 분은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프랑스 혁명 시대에 그 왕비에다 비유하면서 마녀 사냥하듯이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좀 자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거칠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좀 뭐하다. 특히나 우리 당의 보수 정당인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라든지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정치 공작이라는 데 대해서 TK 정서라고 규정 지은 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을 좀 증폭시키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국민들이라서 정치 수준이 낮습니까? 의식이 낮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생각이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 문제가 뭔가 본질을 더 꿰뚫어 보시니까 그런 거고요. 사실 우리가 진실을 다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이걸 몰카 공작이라고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인식에 다름이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는 취지의 기사를 이용 의원이 의원들 단톡방에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당과 대통령실의 논의 내용이 정제 과정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를 의원 단톡방에 올려서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용 의원이 기사를 링크 걸었다고 저도 나중에 보고 단톡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자기가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는 방식마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누가 옳으니 그르니 이거 평가하고 싶지가 않고요. 다들 각자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도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 물어보니까 자신의 입장은 처음부터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몰카 공작의 피해자다. 요거는 이제 확고한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를 이제 취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해법은 있어야 한다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게 잘 풀어나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의 이 해법도 다름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게 뭐냐 하고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 것도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께 이게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이다 사과하라라는 측면보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몰카 공작 사건의 진실이 뭔지를 좀 이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하는 절차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함께 논란이 된 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울에 출마할 것이라고 이제 한 위원장이 소개해서 촉발된 이른바 이제 사천 논란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이 문제를 윤재욱 원내대표라든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사전 논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사전 논의했습니까? 네. 답변 좀 예. 상당히 좀 곤란한 질문이신데요.
이것 때문에 촉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문제가요. 네. 우리 당시 이제 마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성동 그 위원장이 김수환 전 국회의장님의 그 아드님이시죠. 자제분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 당의 원로분들이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당의 원로분들도 종교계에서 일부 대통령실로 많은 항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시켜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좀 이제 항의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아마 가지고 확인하고 좀 이 우려를 표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 같고요. 저하고 저나 저기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나 마찬가지로 전폭적으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이 당무 수행에 협조를 하고 또 잘 보좌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좌하고 또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협력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발언을 이 기사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보이겠고요. 또 아닐 수도 있고 하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명백한 당무 개입,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 심판놀이 할 상황이 아니시죠. 그 다음에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은 대통령께서 직접 당무 개입하신 거 없습니다. 없고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그것은 대통령께서 정계 원로들 특히나 우리 보수 정치 원로들로부터 이런 항의와 질책성 전화를 받고 또 종교계 우려를 접하시고 이것을 참모들에게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을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지 그걸 가지고 무슨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개입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이 월권을 했다. 이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네. 네. 아울러서 민주당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번 갈등이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의 기획일 수 있다. 결국 한 위원장이 힘이 쏠리는 모습을 보이려 할 것이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네. 민주당은 얼마 전에 당대표가 독립적인 기관인요. 윤리위의 징계 수위까지도 이 권한이 없는 자하고 상의하는 것이 물증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문자로 주고받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수준에서는 그런 것으로 보이겠죠. 또한 우리 이준석 지금 신당을 창당한 대표로 맡고 계신 정강정책위원장이시죠. 대표가 아니고요. 우리 아마 출범할 때 대표로 추대가 됐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그런 지적은 상상력일 뿐입니다. 그 상상력의 그 지적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을 그렇게 쉽게 연출해 가지고 속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주리라 생각하는 분들의 상상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네. 가능하지도 않고요. 네네.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KBS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정면 충돌 양상을 이제 보였던 이 이후에 여권의 기류는 총선을 앞두고 뭐 파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이 국민들은 집권 여당의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려하실 겁니다. 걱정하시죠. 안정감을 빨리 보여드릴 때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믿고요. 그래서 이 본연의 위치에서 이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런 소통은 또 강화하면 되는 겁니다. 당과 정부 여당은 당정이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프레임인지 모르지만 당정 분리니 뭐니 하는 것은 당무에 대해서 당정의 분리죠. 이러한 당과 집권 여당의 당과 정부가 이 완전히 엇박자 내고 독립된 길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책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당정 대 이
이 협의를 하는 게 고위 당정대 회의를 하고 당정 정책 협의회를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께 좋은 정책으로 이 보답을 드리고요. 또 국가가 또 이 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과 정부, 여당이죠. 여당과 정부의 공동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공천 관련 질문 드릴게요.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부터 현역 컷오프 여론조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경선 득표율에서 동일 지역 3선 중진들은 15% 추가 불이익을 받게 되죠. 이들 중에 정우택, 박덕흠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저께 박덕흠 의원님께 한번 전화로 여쭤봤거든요. 기사를 보고요. 그런데 이의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이라는 게, 이의라는 게 아마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것이 이의 신청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이 경선 룰을 잘 설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해석을 하는데 유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유권 해석을 요구하신 분들은 계시죠. 예를 들면 탈당했다가 돌아오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 당사자들이 내가 여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오시고 이걸 판단해달라는 건 있어도 이 규정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고 이의 신청하신 분은 현재까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박덕흠 의원도 이의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철규 의원님이 합류하면서 이른바 윤심공천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지난해 이 자리에 와가지고요. 계속해서 검사공천 또 윤심공천하면서 계속 프레임을 씌우시더라고요. 또 언론계도 그렇고 또 당내에서도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검사 공천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직 사퇴 안 하셨거든요. 이제 해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윤심 공천이라는 것도 우리 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걸 규격화하고 이걸 정량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윤심 공천이 있고 검사 공천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여기 또다시 이제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게 용산이나 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온다 했는데 그분들 중에 몇 사람이나 정치권 위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우리 당에 함께했던 동지들입니다. 네. 우리 당에서 선거에 출마했던 분들 또 당직자로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정권 교체에 앞장서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 정부나 대통령실에 몸담고 있다가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분들을 낙하산이라고 한다면 이 당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당이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고 이 당을 지켜왔던 분들을 대통령실에 근무했다 또는 정부에 참여했다 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그게 공정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면 하나는 경쟁자인 야권 측에서 야당 측에서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에 경쟁에 좀 밀리는 분들이 그 프레임에 올라타는 이런 현상이라 생각하고요. 결코 그런 게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거론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이제 적용하기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 아닙니까? 그분들은 국민들께 기소만 되면은 이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은 이 공직선거에 이 출마를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좋아하셨죠. 그런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거대 야당, 거대 정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선신짝 뒤집듯이 뒤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해당되니까 심사해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된다면은 그걸 무효화하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정부 들어와서 그들이 야당이 돼서 탄압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시절에 이미 문제가 제기됐고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마치 정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왜곡시키고요. 이외에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은 이
증거 자료,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거기에 공감할 국민들이 얼마나 계시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기준과 달리 우리 당은 윤리 기준을 강화해서 그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분들은 아마 그게 누가 되더라도 이 규정대로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의원님은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공동 인재영입위원장 이제 맡고 계십니다. 고동진 전 삼성 사장 영입 배경 뭡니까? 네. 고동진 전 사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갤럭시 신화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듯 산업 현장에서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서 40여 년간 삼성전자에 몸담아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이 모바일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이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산업 현장에서 보여준 이런 관리 능력, 조정 능력 또한 탁월한 이런 이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당에 와서 당을 통해서 당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모시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강성희 진보당의원 강제 퇴장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사퇴 이제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으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분들은 늘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정쟁으로 이게 말아넣습니다. 그 강성희 의원의 이런 행태를 국민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그 행사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그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끝까지 먼 거리를 가셨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강성희 의원의 행태를 지지합니까? 동의합니까? 아닙니다. 그날 강성희 의원은 전주가 지역구입니다. 자기 지역에 오신 대통령께 그런 무례와 또 그다음에 폭력적 이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범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히 경호처가 막아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경호처에 책임을 물으려면은 그런 사람을 입장을 미리 막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지하고 이 퇴장시켰다 해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난 3차례 이 대통령 벌써 이 3번을 배출하고 집권 여당을 하셨는데 그런 이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나 그분들은 늘 국회에서도 최루탄을 터뜨린 분들이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과연 3번씩이나 집권한 정당의 모습인가 그런 분들이 또 앞으로 집권할 수 있는 영향을 갖췄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제발 이런 정쟁은 이제 그만 멈추고 냉철하게 사안을 봐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대형마트 의무 휴업 문제부터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일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은 지금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법이 개정되면은 이 유무 휴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휴일이었던 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이제 옮겨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지 1인 가구 중심으로 평일 쇼핑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좀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12년에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왜 도입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그리고 전통시장 보호 이게 명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 마트 이런 데서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거죠. 근데 이후 환경이 좀 많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진 건데요. 이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계속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고요. 그러니까 시장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보다는 이제 오프라인 대 온라인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닫았더니 전통시장을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으로 더 구매를 많이 하더라 이런 게 돼서 그럼 기존 규제가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이제 추진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이마트의 경우에 오프라인 점포 의무 휴업일인 이제 일요일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점포의 상품을 배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별도로 물류센터를 따로 운영을 했고요. 향후 이제 이마트가 뭐 전국 133개 점포를 새벽 배송에 활용을 하면은 지금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제 쿠팡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 역시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뭐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요. 오는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이 논의 과정이 좀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지켜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노심초사 좀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지금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19에 이어서 고물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대형마트를 위해서 풀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야당이 약간 좀 그래도 소상공인이나 좀 전통시장 쪽 편을 좀 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좀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큰 규제 개혁안이 휴대폰 구입 관련 내용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사람한테 이제 단통법이라는 얘기로 더 귀에 익숙할 거예요. 네. 이 단통법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단통법인데요. 네네. 10년 만에 이걸 폐지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 10월에 시행이 됐었고요.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 등의 가입 유형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시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 단말기 구입 시 제공되는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을 해왔거든요. 공시지원금 외에도 이제 보조금은 또 규제를 해왔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통사마다 휴대폰 지원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막아서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통신요금 그리고 뭐 단말기 값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키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시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폐지 수순을 밟는 겁니다. 네. 이렇게 10년 만에 폐지 수순 밟는 거 결국 이 법이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단통법 이전을 기억해 보시면은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누구는 70만 원, 누구는 뭐 공짜, 어떤 지역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성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서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이건 이제 판매 장려금을 이제 일부 매장에 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모으면 이제 호구가 된다. 그래서 이제 호구 플러스 고객이라고 해서 호갱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법 시행 이후에는 이 통사들이 다 같이 돈을 쓰지 말자 이렇게 기울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신형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이 통사 유통점이 이제 불법 보조금을 일부 또 지급을 하면서 약간 시장이 과열되기도 했고요. 더 음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더 많이 할인을 해준다는데 왜 불법이냐 이렇게 불만을 쏟아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소비자 단체들도 이거 지금 통신사 배만 불리는 거다 빨리 없애라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단통법 폐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죠? 지금 아무래도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온라인 성지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때도 문제였던 게 고령 이용자들이 사실 이걸 찾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보조금을 살포할 수 있는 대규모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리하고 소규모 중소 판매점에서는 사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소상공인 간 부익부 빈익빈이 또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가 제4이동통신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체제에서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이동통신 3사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게 이게 웬 말이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제기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통법 폐지도 결국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 개선처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최영찬 기자와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뉴스에 나온 법률 지식을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는 법학다식. 오늘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8월에 있었던 분당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 등산로 살인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8월 연달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분당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 등산로 살인 사건 각각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지난해 8월 3일 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모 백화점 이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이 사건의 피고인은 최원종입니다. 이 두 명의 피고인의 이름이 좀 유사해서 많은 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분당 서현 이 사건의 피고인 이름이 최원종인데 최원종이 먼저 차로 시민 5명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 5명을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리고는 차를 멈춘 다음에 갑자기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사상자만 14명이 발생을 했고요. 사망한 분은 이제 여성 2명이 차에 치인 상태에서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계속 받으시다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한 2주 전쯤에 이 피고인 조선의 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그런 사건으로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사형을 구형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 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정도 후에 이 신림 등산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피고인 이름은 최윤종입니다. 이 최윤종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에 이 신림도 목골산 이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철제 너클이 낀 이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요.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무려 20분 동안 방치됐고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 이 최윤종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지나고 나서도 가슴이 아프네요. 네. 검찰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네. 신림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 네.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얘기일 텐데 어떤 경우에 검찰이 사형까지 구형을 하게 됩니까? 검찰이 강력 사건이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대부분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피고인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여러 명에 이르는 경우 또 유족과 미합의 상태인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라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이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원종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피고인 최원종은 게임을 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서 무고한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10명 이상을 다치게 했다라면서 범행 전에는 감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검색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봤고요. 그러면서 진지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점, 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보호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러한 하나하나의 요소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 갖춰야 되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성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은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검찰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구형했었거든요. 근데 재판부 1심에서는 이 최윤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당시 재판부가 왜 우리가 무기징역을 선택했냐라는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불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서 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또 수용 기간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죄하고 참여할 기회를 주자. 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윤종은 우울증 이력과 살해할 마음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서 일이 커진 것 같다는 이유로 감형을 원했습니다. 네. 실제 재판에서 이런 사유가 참작이 되나요? 그러니까 최윤종이 얘기하고 있는 건요. 나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즉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재판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피고인한테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해자의 목을 강문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의 행태를 봤을 때 살해의 고의, 이 공소사실의 모든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했고요.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이 생명을 빼앗겨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이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배척을 했습니다. 네, 최원종은 최윤종과 달리 반성문을 내기도 하고 언론에 자필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유가족들이 직접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족과의 합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족은 사실 평생 안고 가야 될 트라우마와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또 진심 어린 용서를 받는 것이 형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계획적 살인이냐 우발적 범행이냐에 따라서 살인의 형량이 또 크게 바뀌고요. 네. 그 두 가지 요소를 법원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는데 이 피고인 최원종이 보이는 태도는요. 오히려 형을 높이는 태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는 하지 않고 언론과 재판부에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형량만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건가요? 감형을 위한 꼼수다라고 재판부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것 또한 양형 사유를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고인 최원종이 이 지난 1일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라 언론사에다가 자필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에 자신의 불우했던 성장 환경, 또 범행 직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내용까지 담아서 본인이 어떻게 됐던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변소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근데 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내용을 유족에게 얘기하지 않고 언론사에 얘기하고 재판부에 이야기합니까? 왜 같이 유족에게는 안 보냈을까요? 유족에게는 유족 입장에서는 진정 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유족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러한 태도를 보는 그 유족 입장에서는 엄벌탄원서나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호소를 재판부에 할 수밖에 없고요.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 즉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좀 불리한 행동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유족들은 이미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피의자가 이런 행태를 보이면 막 상처를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 9월 14일에 열린 최원종의 첫 재판이 20분 만에 종료됐고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당시 재판이 이렇게 빨리 끝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재판 기일이 이제 첫 번째 기일 때 무엇을 하는가를 조금 아셔야 하는데요. 예, 예.
통상 원래 첫 번째 기일은 그렇게 길지 않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기일의 재판장은 이 피고인 측, 혹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이 검찰이 이제 공소 제기한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입장을 묻고요. 인정 부인에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을 미리 보통은 변호사들이 열람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 기록 중에 어떤 증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떤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요. 네. 통상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끝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첫 재판에 대해서 유족들이 정말 분노하고 오열한 부분은 뭐냐면 그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수사 기록을 열람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공소한 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조차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변호사가 열람을 못했다라는 거는 결국 피고인 측의 핑계 아니냐라면서 살인자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유족들은 오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최원종이 변호인 4명을 선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돈만 많으면 재판에서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일종의 분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이제 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헌법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살인자가 오더라도 변호를 해야 하고 많이 이제 국민들한테 공분을 사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들이 왜 사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결국 모든 사선들이 이제 거절하다 보면 국선 변호사 누군가는 변호를 해야 되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변호사를 몇 명을 선임할까 이런 부분은 결국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우리가 너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분명한 거는요. 실체적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밝혀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여러 명이 선임되어 있다라고 해서 재판 내용 또 그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왜곡할 수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따라서 많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 최원종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검찰에서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원종은 아직 선고가 나오지는 이제 않은 상태인데 네. 최원종도 최윤종과 같이 무기징역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피고인 최원종은 사상자가 14명에 이릅니다. 최윤종 같은 경우에 피해 여성 1명에 대해서 이제 강간 등 이 살인의 혐의를 받았지만 최원종은 정말 죄명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등 굉장히 피해 정도가 크고요.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이제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힌다든지 또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1심에서는 최원종에 대해서 사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최원종 측 변호인은 네.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치료 감호가 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 치료 감호 처분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심신 장애가 있거나 어떤 약물에 중독됐거나 아니면 그 소화성의 장애처럼 소화성 기호증처럼 어떤 정신성적 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감호 시설을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주치료 감호소 있죠.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형량의 일부를 이제 치료 감호 처분으로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피고인 최원종에 대해서 법원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했고요. 정신감정상에는 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법원은 반드시 이런 정신감정 결과에 이제 기속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결국 판단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피고인 최원종이 이 범행 직전에 심신미약 이런 걸 검색했던 기록 그리고 언론사에 이런 편지를 보낼 정도로 사실 그게 정말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조현병으로 심신분별,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검찰은 이제 꼬집으면서 이러한 치료 감호는 선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치료 감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요구하겠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두 사건 이후에 온라인에 강력 범죄를 예고하면서 이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글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네. 대검이 이런 온라인 강력 범죄 예고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어요.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이요.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예고한 사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라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사회의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기소하라. 그것도 구약식으로 벌금이 아니라 구공판 기소를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졌고요. 네네. 이번에 경찰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사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무려 41%로 집계됐습니다. 10대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촉법소년들 같은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검찰청에서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해라는 선처 대신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일정 부분에 이르르면 정식 기소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학다식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북천안부터 막히기 시작했고요. 수원 부근에서 신갈분기점까지 6km 가까이 정체입니다. 달래내고기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와 남사진이 부근에서 안성분기점까지 막히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안 부근 2차로는 승용차 단독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비봉에서와 부안 부근에서 각각 막히고요. 부안 부근 2차로는 사고도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월곶 진출로부터 막히고요. 서안산에서 안산,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군포에서 용인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6km 가까이 정체입니다. 새마을 부근에서는 버스 고장난 차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대선 경선의 흐름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연구원 미주연구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때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면서 트럼프의 대항마로 기대됐던 디센티드 플로리다 주지사가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23일 열리는 뉴햄프셔주 예비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제 사퇴했는데 사퇴한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첫 번째 경선이었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예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더 이상 경선 레이스를 할 그런 명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틀 트럼프라고 그래가지고 디센티스 주지사는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트럼프와 더불어서 어떤 이번 공화당 경선을 이끌어갈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 외로 출마한 이후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고전을 맺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플로리다 주지사가 됐는데 막상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경선에서 붙어보니까 리틀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지 못하면서 트럼프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했고 그러다 리틀 트럼프다 보니까 정책적 차별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타 공화당 지지층들도 끌어모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아이오와에서 많은 선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2등에 멈추면서 이제 더 이상 경선을 지속할 그런 명분이나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어떤 미국 대통령 경선을 보면 아이오와 코커스하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첫 번째, 두 번째 경선을 거치면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후보들이 대부분 다 철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을 따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사람은 일찍 포기한다는 뭐 그런 얘기고 일각에서 이제 부통령 자리 노린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디센티드 주지사가 사퇴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겠다 이제 선언을 했어요. 어제 트럼프 대 헤일리 양자 대결이 펼쳐질 텐데 우선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래도 그 헤일리 전 그 주엔 미국 대사는 전도가 유망한 그런 공화당 후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2028년이라든지 이제 향후 공화당 그 대선 레이스라든지 공화당의 주력 그 정치인으로서 부상을 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헤일리 그 전 유엔 대사는 이게 인도계 그 미국인인데요. 1960년대 그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1960년대 그 이주한 인도계 그 가정에서 큰 분이에요. 그리고 남부 성향의 그 남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주지사를 2번 성공적으로 역임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르게 온건한 보수주의자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 공화당 주요 인사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독주로 이제 굳어질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이번에 예비선거가 치러질 뉴햄프셔주는 통념을 뒤집는 곳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이변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오와 코커스하고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하고 정치적 성향이 좀 달라요. 아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백인이 많고요. 그래서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표심이 있었는데 뉴햄프셔는 지역적인 특성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그 중도 성향 무당파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뭔가 좀 극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념 특성이 강한 그런 후보보다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처럼 또 온건하고 중도 성향의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지는 그런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면 어떤 그 보수성이 강한 후보보다는 중도 성향 온건한 보수적인 그런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진 그러한 주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깜짝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와 헤일리의 양자 대립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많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내일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반을 획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헤일리가 이기면 이제 경선 자체가 재미있어질 수는 있겠는데 그 재미란 측면에서는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공화당 예비 선거인데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얼마나 큰 격차로 1등을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예상을 얼마나 깰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영어로 beat the expect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1등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예상을 깨고 얼마나 예상에 부합하느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예상에 부합하는 승리를 해줘야지만 그나마 이제 본전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 예상을 이기더라도 예상이 부합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표심이 지지가 약하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나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후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고요. 헤일리 후보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깜짝 1등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헤일리 후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뉴햄프셔에서 1등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지 못하면 추후 경선을 이어갈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뉴햄프셔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큰 격차를 지게 되면 이제 뉴햄프셔 경선 이후에 사퇴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거세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뉴햄프셔 경선에서 얼마만큼 헤일리 대사가 이제 선전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여러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건가요? 아무래도 정치적 아웃사이더고요. 그리고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듣기 쉬운 어떤 그런 서민의 목소리로 워싱턴 어떤 기성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미국인들에게 포퓰리즘 대중 영합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적 그런 그 의제를 내놓고 있어요. 특히 이민 정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북 국경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고 비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이민 문제를 남북 국경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미국 국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내세운 정책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책 공약 실행력에 있어서 단연코 1등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 워싱턴 정치인과 차별화 이 부분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트럼프 대 바이든 전현직 대통령 재대결 가능성 커졌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재매치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올해 상반기에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판세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 유권자들이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다 후한 점수를 주게 된다면 여당 바이든 대통령이 유리한 판세가 형성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세가 형성이 돼서 진행될 거라 보고 있고 어쨌든 양당제가 굉장히 고착돼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관심을 미칠까가 이제 관심인데 만약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경우 통상 부분에서 어떻게 변할지 또 이제 북한 관계에서 어떻게 변할지 이게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외교안보라든지 통상 부분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를 가정을 한다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보여줬던 북미 관계라든지 어떤 통상 정책이 있어서 여타 정권, 미국 행정부와 차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자신만이 어떤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선되게 되면 북미 관계는 정상회의를 통해서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 주기 성향의 강력한 미국 이익을 중시하는 통상 정책을 다시 펼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관세라든지 비관세 장벽을 통해 가지고 동맹 비동맹 관계없이 미국이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연구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대위로 근무했던 박연수 해군 중령이 신형 천안함의 새 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될 당시 작전관이던 박연수 대위는 부하 7명을 무사히 탈출시켰습니다. 박 함장은 바다를 지키는 게 전우들이 남긴 사명이라며 적이 도발하면 그곳을 적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월 23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